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으로 직업은 소아과 의사입니다. 몇 년 전 좋은 자리를 찾아서 제 명의로 병원을 개업하고 지금 병원이 안정세를 타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소속되어 일하다가 제 이름으로 개원을 하고 싶어 여기저기 찾아보던 와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의사가 지금 병원이 위치한 곳을 알려주셔 좋은 타이밍에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개원을 하는 거다 보니 처음에는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고 용기가 많이 필요했는데요. 여러 곳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결정적으로 병원이 위치한 곳이 신도시에 교통도 편리하고 주차 요건도 잘 되어 있는 중심 주택가 쪽이라 동네 의원임에도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조건을 타고났어요. 새로 생긴 신도시에 학군도 좋아 학부모들이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자마자 대거 입주해온 덕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의 힘이 센 곳인데 감사하게도 학부모들 중심으로 제 병원이 입소문이 많이 나서 빠르게 안정세를 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모든 환자, 보호자에게 친절한 편인 제 성격도 동네와 잘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간호사분들도 감사하게도 모두 그런 분들이고요. 요즘은 매일 꽉 차 있는 예약 시간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돼서야 겨우 한숨 돌릴 정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짬을 내서 퇴근 후에 이 채널에 제 사연을 올려봐요. 쓰다 보니 서론이 길어졌지만 지금의 제 인생이 더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건 제가 그 누구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 오랜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의 제 인생을 보고 마냥 부럽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정말 불행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사는 게 값지고 즐겁다는 생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척이나 소중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 된 지금의 가족을 만나고 난 뒤에는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어린 시절, 특히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지옥이 따로 없었거든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유년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종종 들어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은 파양을 당하고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매일 눈칫밥을 먹느라 정상적인 편안한 식사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놀이공원이나 동물원 같은 그 흔한 외출 한번 해본 적도 없었고요. 겨울에도 여름옷 여러 벌을 껴입고 다녔고 신발은 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은 사치였습니다. 그저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다행인 마음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장기에 영양가를 고려한 제대로 된 식사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굶지 않으면 다행이었지요. 제 인생의 첫 번째 불행은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따라다니며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부모님은 저를 낳고 나서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았다고 해요. 어머니가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하던 잡일을 그만두고 저를 키우느라 집안에 남게 됐으니 둘이 벌어 겨우 풀칠하던 살림에 식구가 하나 더 늘고 심지어 어머니는 돈을 벌어오지 못하게 되니 집안 사정이 곱절로 안 좋아졌습니다. 아버지도 정규 노동자가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도 말단 아르바이트 신분이니 한푼이 아쉬웠던 거죠. 할머니 말로는 저를 임신하고도 수술받을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낳았다고 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생활을 이어가다 제가 돌을 막 넘겼을 때쯤 아버지가 아래쪽 지방 건설 현장에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 마침 건설사 사무실에도 자리가 나서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운 좋게 몇 개월이나마 보장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에게도 그때는 좋은 제안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택지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결국 부모님은 어린 저를 유일한 친척이었던 아버지의 여동생, 즉 저의 고모에게 저를 맡기게 됩니다. 어머니는 마땅한 가족이 없었고
그나마 일찍 결혼한 고모는 형편이 조금이나마 나은 상태였기에 어쩔 수 없이 고모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불행이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할머니 밑에서 고통받으며 지낸 고모는 할머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일찍 결혼을 했고 겨우 집안의 그늘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라는 혹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고모는 당연히 탐탁지 않아 했지만 평소 가족들 중에 그나마 사이좋게 지냈던 아버지의 부탁이었고 보수를 섭섭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에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고모부도 처음에는 그리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약속했던 기간이 지났는데도 저희 부모님은 다시 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 소식 한 통 없었다고 해요. 일했던 건설 현장에 연락을 해보아도 이미 시공이 끝났고 인부들은 모두 돌아갔다는 말만 할 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초조해진 고모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부모님이 조금이나마 인연을 맺었던 곳을 다 찾아다녔지만 별다른 수확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오빠 내외보단 저에게 돈을 보내지 않는 부모님을 찾아 저를 돌려줘야 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동안 저에게 드는 돈이 조금씩 커지게 되니 처음엔 반대하지 않고 당연히 몇 달 동안 잘 돌보아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고모부의 마음도 급속도로 돌아섰습니다. 고모와 고모부에게는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었고 저에게는 사촌 언니가 되는 두 딸이 자라면서 점점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해야 하니 저에게 쓰이는 돈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부모님이 저를 돌봐주라며 맡겼을 때 돌아와서 그간 고생한 걸 다 보답받겠다는 조건으로 맡은 건데 부모님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연락이 끊겨버리니 시간은 점점 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고모와 고모부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말이 없고 조용했다는 고모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고 고모는 집안에서 죄인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사촌들도 어렸지만 제가 생기고 나서 부모님이 많이 싸우고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 저를 무척이나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고작 몇 개월 신세지기로 했었던 게 몇 년이 되니 고모와 고모부는 거의 이혼 직전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고 결국 고모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를 할머니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인지 본인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저 또한 고모에게는 자신의 소중한 가정을 파탄의 지경까지 몰고 간 존재이니만큼 일단 저를 집안에서 쫓아내 가정을 지키는 게 급선무였겠죠. 사실 고모도 할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아무리 할머니에게 고통받았다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낳은 딸이니만큼 밥을 안 먹이거나 아이에게 해선 안 되는 나쁜 짓을 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뒤늦게 알았습니다. 고모나 저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것을요. 할머니에게 저는 당장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어머니를 자신에게서 아버지를 뺏어간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며 무척이나 증오했는데 그런 어머니의 피가 반이나 섞여 있는 제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처음부터 할머니에게 저를 맡기면 받아주지 않을 게 뻔하니 고모는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 할머니 집 앞에 저를 놔두고 홀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는 할머니가 다시 저를 맡길까 두려워 연락을 끊고 이사를 가버렸다고 해요. 사실 고모가 할머니에게 저를 맡기지 않고 바로 보육원에 맡기는 게 그 뒤에 펼쳐질 제 인생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하지만 고모는 그래도 가족한테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끔찍한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평화적이고 최선인 방법이었겠죠. 아무튼 이 이야기는 할머니에게 고통받으며 지내던 몇 년 동안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었던 말들과
제 생각을 종합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고모 집에 있을 때는 너무 어렸고 당연히 모든 일을 기억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최초의 기억은 할머니 집에서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아마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인질 같은 거였죠.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해 차별이 무척이나 심했고, 딸들에게는 사람 대접도 안 했지만 아들이었던 아버지는 떠받들며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머니의 집에 있으면서 할머니가 제게 짜증을 부리거나 고함을 치기도 했으나 다행히 제게 손을 올리진 않았고 입에 풀칠은 하게 해줬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뱉는 어머니의 관한 욕을 들어야 했고 늘 밥과 김치가 전부인 식사였지만요. 그렇게 제가 6살이 되었을 때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부모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기에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같이 내려간 지방에서 계약이 끝나자마자 부모님은 모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아버지가 후에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게 되면서 마침내 할머니에게 연락이 닿은 거죠. 할머니는 이걸 어머니의 잘못이라고 해석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사망했는데도 어머니는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고 당연히 저를 데리러 오지도 않았고요. 본인의 아들이 그렇게 된 분노를 저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후로 저는 그 집에서 아버지를 잡아먹은 불길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날부터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았던 할머니는 저를 밤낮으로 괴롭히기 시작했고 밥은 정말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을 정도만 주었습니다. 간장 조금에 식은 밥 한 덩이가 대부분의 식사였죠. 가끔 김치라도 먹게 되면 그날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판자촌에서 이 모든 게 저에겐 흔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가끔 저희 집을 힐끔거리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기 바쁜 판자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고요. 아무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할머니의 행패 속에 방치되어 있으니 그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살다가 곧 죽는 게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할머니의 고약한 성격 탓에 고모들은 모두 일찌감치 연락을 끊고 집안 기둥을 뽑아가면서 유일하게 공부시킨 큰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없는 집안 살림을 모두 말아먹고 그나마 남아있던 착하고 성실한 아버지까지 잃어버린 할머니는 삶에 희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 본인이 자초한 일인데 제가 굴러들어와 자신이 불행해졌다며 자기 아빠도 잡아먹는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제가 사라져야 자신의 팔자가 그나마 펴질 것이라며 할머니는 쉴 새 없이 저를 구박했습니다. 나중에는 할머니가 알코올 중독까지 오게 되면서 집안은 점점 더 지옥이 되어갔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런 지옥 속에서 살다가 할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일하던 식당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저는 겨우 할머니에게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저에게 들 돈이 더 많아진 것을 직감한 할머니가 어느 날 밤에 몰래 저를 보육원 앞에 버린 거였어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가 제 인생에서 일어났는데 그 일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아직도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 정도로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불행했습니다. 할머니는 한밤중에 저를 보육원 앞에 놔두고 따라오지 말라고 무서운 눈을 뜨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뜨면 무조건 문을 두드려서 보육원에 제 발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키워준 것도 감사하게 여기라면서요. 당시 저는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였지만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갈 생각도 없었어요. 멀어져가는 할머니를 쳐다보다가 할머니가 없어지자마자 보육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마음이 바뀌어 저를 다시 데리러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에 보육원 원장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또래보다 훨씬 작고 마른 체구에 몸에 군데군데 상처가 있고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보자 바로 상황을 알아채신 것 같더군요. 일단 따뜻한 원내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질문을 했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름 하나만 기억나고 그 전까지 있었던 할머니 집 가는 길, 할머니 성함, 부모님 성함 다 모른다고요. 모든 걸 다 대답했다가는 원장님이 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까 너무 두려웠어요. 원장님은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계속 말하니 포기하시고 저를 보육원 안에서 생활하게 해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행운이었어요. 보육원 생활은 이전 생활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쾌적했습니다. 물론 시설이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예쁜 새 옷이나 신발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할머니 집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낡고 더러웠고 쓰레기가 가득했기에 보육원 시설은 제게 인류 호텔 같았죠. 게다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무려 3끼를 꼬박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천국 같았습니다. 주말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공원 같은 곳에 소풍을 가기도 했으며 그저 작아지거나 필요가 없어서 버려질 뿐인 깨끗한 옷들과 장난감도 있었어요. 살면서 공원에 가본 것도 처음이었고 장난감을 가져본 것도 처음이었던 저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도 잠시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다시 제 인생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보육원에서 살기 전까지 또래 아이들과 대화 한번 해본 적 없었던 저는 친구를 사귀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알려졌는지 반 아이들 대부분이 제가 보육원에 산다며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깨끗한 옷과 신발이었겠지만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저를 더럽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한글이나 기본적인 숫자조차 배운 적 없는 저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입학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담임 선생님은 보육원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저에게 관심을 줄 정도로 인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데 보육원에 그 사실을 알린다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보이고 대체적으로 같이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문제라 알린다고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죠. 보육원에 입소하고 그나마 밝아졌던 제 성격은 학교를 다니면서 급속도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잘하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학대받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을 때 생긴 일이라 심리적으로 점점 더 위축되고 우울한 아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2년을 어둡고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이전까지 할머니 집이라는 지옥에서 살았다면 그때는 제 마음에 스스로 갇혀 또 다른 지옥에서 지낸 것 같아요. 원장님도 가끔 오시는 자원봉사자분들도 그런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제 마음만 신경 써주기엔 보육원에 다른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돌봐줄 사람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보다 큰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도 새로운 가정을 만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보통 입양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주 어린 아기들이나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유아들의 경우가 많아 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원생들은 동생들이 떠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같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나이가 있는 편이었던 제가 입양을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님의 해맑은 표정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은지야,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구나. 우리 은지 착하게 살아서 하느님이 선물을 주신 건가 봐.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저를 원한다는 양부모님이 오시고 이것저것 서류 작성이 착착 진행되다 보니 제 마음에도 희망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양부모님은 딱 보기에도 고급스러운 차림을 하고 있었고
나이가 꽤 있는 중년 부부임에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세련됨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입양 절차를 다 밟고 집에 가보니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예쁜 2층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부잣집에 제가 살게 된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침에 일어나면 매번 얼굴을 꼬집어 볼 정도였어요. 모든 원생들의 부러움과 원장님의 축하를 받으며 보육원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근 몇 년 동안 처음으로 우울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예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를 입양한 부부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은 둘 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집안끼리 혼사를 진행하여 사랑하지 않는데 집안을 위해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아버지는 가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운영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양아버지가 회사를 물려받은 것에 극심한 불만이 있어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지만 화가 나거나 술을 먹으면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었어요. 양어머니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 허영심이 무척이나 많았고 매사에 신경질적이었고요. 두 부부는 결혼한 지 꽤 오래되었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지 십몇 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에 집착하던 양아버지는 저를 입양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육아에 피곤한 갓난쟁이보다는 오히려 이미 다 큰 저를 선택한 것이죠. 저를 이용하려 한 것이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제 새로운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세련되었고 어딜 가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멋진 부모님이었어요. 하지만 양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보육원에서 나오면서도 저에게 한마디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저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던 눈빛과 인자해 보이던 미소는 보육원을 벗어나 차에 올라타자마자 순식간에 무표정으로 바뀌었지만 저는 새로운 생활이 너무 설레고 기뻤던 터라 그때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에 와서도 하루에 몇 마디 말도 제대로 오간 적이 없고 그마저도 사라지게 되면서 아예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집안에 거의 없었고 저를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그나마 교류가 있었던 건 집안일을 대신해 주시는 파출부 아주머니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는지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어요. 때마다 식사도 챙겨주시고 가끔은 숙제도 봐주시고 일을 하는 도중에도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곤 했죠. 저에겐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양부모님이 파출부 아주머니에게 저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집안일을 돌봐주시는 아주머니와도 그렇게 깊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심지어 입양을 해와서 저를 이렇게 홀로 두는 게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건지 아직도 잘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그 시절은 그래도 파출부 아주머니가 있어서 버티게 되었네요. 슬픈 일이지만 저는 사람에게서 그런 관심과 동정심을 받아본 적이 처음 있는 일이라 아주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만 저를 데리고 나가 가식적인 미소로 부모 행세를 하던 양부모는 저를 입양한 후에 자원봉사와 대외 활동을 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외에는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양부모가 집에 돌아오고 파출부 아주머니가 퇴근하고 나면 저는 사무칠 정도의 외로움을 느꼈어요. 눈치가 보여 양부모가 있는 거실에는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인사만 하고 제 방에 틀어박혀 있곤 했죠. 그러던 중 회사가 어려워지고 휘청거리면서 양부모의 화풀이 상대는 제가 되었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만 있는데도 시끄럽게 군다며 욕을 먹곤 했어요. 밤에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죠. 제가 있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크게 싸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양어머니는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양아버지는 집안의 물건들을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부려
잠 한숨 자지 못했던 날도 많았어요. 어느 날부터는 파출부 아주머니도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게 되고 저는 완전한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벌이는 양부모 때문에 방 안에 숨어 있느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가족에 많은 기대를 걸었고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는데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마음이 바늘로 찌른 것처럼 순식간에 터져버리니 이전에 느꼈던 외로움과 쓸쓸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더군요. 막 사춘기에 들어서기 시작했던 시기라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사탕과도 같은 존재가 아닐지 무척이나 두렵더군요. 그런 생각이 스스로를 갉아먹어가고 있을 때쯤 양아버지는 대표 자리에서 쫓겨나 회사는 양아버지의 동생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저는 다시 원래 있던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양부모는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다시 가야 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제가 쓰던 짐 몇 개만 박스에 넣고 차에 태워 보내버리더군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보육원에 돌아오고 저는 말하는 걸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시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였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잣집에 입양 갔다가 파양당했다고 보육원 아이들끼리도 저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어둡고 음침한 성격 탓에 학교에서도 오랫동안 따돌림을 당해 혼자 있는 게 익숙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끝낼 수 있을지 그런 나쁜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왜 이런 삶을 더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더군요. 그런 저를 구원해 준 건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던 한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는 제가 입양을 가고 나서부터 저희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 것 같았어요. 이제 막 중년에 들어선 것처럼 보였고 차림새가 그리 단정하거나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척 봐도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보육원에 오셨고 아이들이 너무 많아 원장님이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그 부부가 오시면 무척이나 반겨주더군요. 아주머니는 다리 한쪽이 불편하셔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거나 아이들 공부를 봐주거나 하셨고 아저씨는 에너지 많은 남자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어놀며 함께 놀아주셨습니다. 보육원 내에 고장난 기물들을 고쳐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원생들의 웃음소리가 보육원 내에 울려 퍼졌고 원장님도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곳에도 어울리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머니가 홀로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오시더군요. 아마 처음부터 홀로 있는 제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은데 원장님께 제 사정을 듣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데 조심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주머니는 저에게 작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후 시간에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색종이를 깜빡해서 가까이 있는 문구점에서 사다 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심부름을 했고 아주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아줌마가 보다시피 다리가 좀 불편해서 은지한테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들어줘서 고마워. 은지 덕분에 다른 아이들이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 은지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종이접기를 못했을 거야. 친구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은지야.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 사춘기 때라 누군가 앞에서 오는 게 부끄러웠는데
누군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제 덕분에 누군가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을 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만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전까지의 서러움과 세상에 대한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이 녹아내리는 것 같더군요. 아주머니는 마냥 울고만 있는 제가 눈물이 그칠 때까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 아저씨 부부와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이후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주말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원생 중에서도 나이가 꽤 많은 편이었던 저는 아주머니, 아저씨 옆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많이 도와드렸어요. 아주머니, 아저씨는 제 덕분에 일이 훨씬 쉬워졌다며 항상 고맙다는 말을 계속 하셨지만, 저는 처음으로 좋아서 누군가를 돕는 일이니만큼 보람이 컸고 내면적으로도 많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주머니와 아저씨와의 유대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때는 바쁜 원장님 대신해서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와주시기도 했어요.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저를 보러 온 사람들이 없었던 저는 무척이나 설레었고, 이후 중학교 생활에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니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고, 관심도 없었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주머니 아저씨는 삶이 힘들고 지칠만도 한데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보육원에 찾아와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런 분들이 제 부모님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몸이 약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아이를 너무 좋아하지만 입양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뒷바라지를 충분히 못해줄 테니 본인들이 기회를 뺏는 것만 같아서 보육원에서 자원봉사하는 걸로 만족한다는 속 얘기를 아주머니께 들은 적이 있어요. 부잣집에 입양을 갔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파양당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부모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나중에 저에게 가족이 생기는 행운이 또 한 번 생긴다면 꼭 저분들이었으면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바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랜 동안 많은 유대감을 쌓으면서 아주머니와 아저씨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경제적 제약이 많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고 지내오셨던 거였습니다. 둘 다 같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저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가난한 본인들 때문에 제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웠고, 저는 파양당한 경험도 있고 제가 가족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게 그분들께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였어요.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게도 원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 저희는 마침내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아주머니께서 가족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저에게 조심스럽게 전하셨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아주머니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저 또한 너무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저는 아주머니 아저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의 인생은 정말 행복하게 그지없었네요. 물론 몸이 불편한 아주머니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하시고,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아저씨 상황에 경제적으로 유복한 생활을 한 건 아니었지만, 오래된 연립빌라였던 새 집이 저에게는 어떤 으리으리한 집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안락했습니다. 궁궐이었죠. 처음으로 누군가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보면서 저에게는 꿈이 생겼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저를 구원해 주신 엄마 아빠께 효도하고 은혜를 갖고 싶다는 꿈이요. 그 꿈을 가지고 나서부터 저는 잠자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공부를 했고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흔한 사교육 한번 받아본 적 없었던 저인지라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거의 교무실에 붙어있다시피 하면서 끈질기게 달려들었어요.
선생님들도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저를 귀찮아하시지 않고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대에 가서는 어린 시절 원인모를 열병을 앓고 다리가 불편해지셨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소아과를 선택했습니다. 제 유년 시절이 많이 힘들기도 했고 어머니도 아픈 다리로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지 생각하니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비가 비싼 의대에 가서도 부모님께 부담이 될까봐 죽도록 노력해서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네요. 빠르게 제 이름을 걸고 병원을 개원한 것도 부모님께 어떻게든 보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보답을 해도 그분들이 제게 해주신 것들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겠지만요. 부모님은 나쁜 생각을 일삼는 저를 치유해 주셨고 제 인생을 구해주신 분들입니다.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훌륭한 분들이시죠. 병원을 개원하고 다행히 잘 운영되면서 저는 부모님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의대를 꿈으로 삼았을 때부터 함께 꾸어온 꿈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없이 한쪽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힘들어 하셨거든요. 집이 4층이라 한 칸 한 칸 계단을 오르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기에 꼭 해드리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자연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부지가 넓은 근교에 집을 짓고 마당과 텃밭도 만들었어요. 집안 내부는 어머니가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시설을 겸비해서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집을 지은 의도였어요.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께 맞춤으로 집을 만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당신들은 받을 자격 없다며 만류하셨지만 집을 다 짓고 처음 부모님을 모시고 간 날 어머니는 집안의 시설을 보시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따라서 한참을 울었네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제 전부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 저는 이미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늘 감사해요. 두고두고 효도하려니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했더니 저를 꼭 안고 얼마나 우시던지요. 그렇게 만류하던 부모님은 지금은 집안에 있는 게 가장 좋다고 하실 정도로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십니다. 자주 웃으시기도 하고요. 저 또한 퇴근 후 부모님과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생각되네요. 저를 입양한 후에도 부모님은 주말마다 제가 나온 보육원에 봉사를 하고 계세요. 저도 부모님을 따라 아직도 주말마다 보육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건강도 체크하면서 아이들이 더 밝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집을 지어드린 지금은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더 이상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없도록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새로운 가족에게 받은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든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제 꿈을 조심스럽게 적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당분간 결혼 생각이 없어요. 평생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이제 손주 모셔야죠. 그것도 또 효도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제게 선물해 주신 부모님, 저에게 삶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신 제 부모님께 저도 행복한 노년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한 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